자, 여러분 이제 파이널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기세라면 당연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한번 걷어봅시다. 자, 어디냐면요, 5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경영관리 과정이라고 된 토픽이에요. 자, 여러분 경영관리라고 했는데요, 이 뒤에 있는 파트들이 나오는 것들이 뻔해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 위주로 공부를 제일 먼저 하시고 이제 조금씩 넓혀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에 대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정말 나오는 주제들이 또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공부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영관리 과정 보세요. 경영관리, 기업의 목표를 달성한대잖아, 그지? 이게 목적이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래요. 자, 이게 경영관리라는 거예요. 이 정의에서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경영관리의 순환 과정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그림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영관리란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목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수능을 잘 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루에 뭐 많이는 못하고 인간이니까 하루에 22시간씩만 공부해야겠다, 뭐 이럴 거. 계획 진짜로 하나 이게 막 하니까 뭐 해보니까 뭐 한 3시간밖에 못하겠다. 뭐야, 그러면 뭐 21시간에서 3시간이면은 몇 시간인가요? 18시간? 뭐지? 18시간 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뭐 하는 사람이지? 막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겠죠. 올해는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여러분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정말로. 파이팅! 자, 그래서 목표 달성이라 하면 당연히 뭐겠어요? 계획 단계겠죠. 이게 목표인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니까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죠? 어떻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한다는 얘기는 이걸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조직을 한다는 얘기예요. 조직이라 하면 이제 기업 내에 많은 하부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마케팅 부서도 있고, 뭐 생산 부서도 있고, 영업 부서도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관리 측면에서 조직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행 측면에서는 이걸 지휘를 한다고 하고요. 주로 이제 경영자, 뭐 우리를 따지면 이제 뭐 제만이겠죠. 제만이의 그런 어떤 능력이 중요하겠죠. 뭐 리더십 같은 그런 소양이 필요할 거고요. 통제라 함은 이제 통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치와 많이 벌어졌다면 21시간 공부하려고 했는데 왜 3시간밖에 못했냐? 스마트폰이 문제더라, 뭐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없이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계획을 다시 세우겠죠. 이런 거를 과정이라고 하고요.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계획을 하고 계획을 이제 실천하고자 먼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어떻게 하나요? 조직을 하죠. 어떻게 해요? 정리부터 하잖아. 이제 책상 정리부터 하잖아. 깨끗하게. 이 힘이 빠지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휘, 스스로를 지휘하죠. 뭐 지금부터 1시간 동안은 집중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지휘를 하고, 통제를 하죠. 뭐 여러 가지 환경, 노출된 환경에서 스스로를 이제 통제를 하면서 뭐 잘못된 게 있다면 왜 잘못됐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게 통제 과정이 되겠죠. 모든 과정이 다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네 가지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다. 계획, 조직, 지휘, 통제. 그 아래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의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수능이고, 그거의 이제 파이널 버전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만 찍어 드린다. 어떻게? 먼저 이거 기억을 하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일단 기억을 하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얘기예요. 이 각 단계별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은 일단은 보시면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실천성이 존재되어야 되고 경제성이 감안되어야 되고 통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듣고 그러려니 하면 돼요. 이거에 이제 어떤 계획에 필요한 어떤 조건들 기억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조직. 이거 중요해요. 조직 파트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걸 아셔야 돼. 기업이 부문별로 어떤 게 있냐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대학을 가시고 대학을 졸업하시면 이제 취직을 할 거 아니에요. 기업체에 취직을 하겠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그 회사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어요. 뭐 회계 부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부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 부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 부서도 있고요. 그다음 재무팀도 있고요. 재무 부서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이런 각 부분을 배우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경영학과에 진학을 하시면 각 과목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배우는 게 저게요. 교과목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배우셨을 거예요. 뭐 회계도 따로 지금 배우고 계시고 그런 것들에도 세분화돼서 이제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일을 기업들이 이렇게 하더라 라는 거고요. 회계부서에서 하는 게 뭐다? 당연히 회계겠죠. 회계관리 제가 알아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 수능에서는 회계관리는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회계라는 시험 과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려 이거를 이제 시험을 보고 또 이제 회계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 회계를 직접 물어보진 않는다. 그다음에 자, 생산관리. 생산관리는 생산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예를 들어 불량률을 줄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만든다고 해보죠. 핸드폰 한 개에 50만 원에 원가가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하나가 불량이 났어. 이게 다 만들고 난 전원을 켜니까 전원이 안 들어와. 보니까 먼지가 들어가서 그렇더라. 또 5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조심하고자 하는 게 각 이제 생산 공정에서 야 불량률을 좀 줄여보자. 그다음 좀 빠른 시간에 많이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여보자. 이런 게 바로 생산관리, 생산팀에서 하는 거예요. 생산관리. 자, 그 다음에 영업. 이건 이제 마케팅팀에서 하는 거죠. 마케팅 우리 얘기했었죠. 포피믹스 얘기하면서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업이 제품을 잘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바로 영업부서고 그게 마케팅 관리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는 이제 인적 자원. 여러분들 그 머리 하나하나가 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자원이다 이거죠. 실제로 기업에서도 그래요. 두산 광고 보셨나요? 사람이 미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얘기죠. 그죠? 그런 걸 하는 게 인사부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승진 이런 고가평가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이제 얼마나 잘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걸 고가평가라고 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연봉을 얼마를 줄지, 성과급을 얼마를 줄지, 돈을 얼마를 줄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이제 인사팀이고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마케팅팀에 가고 싶어. 근데 회계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마케팅이 더 적합한데? 하고 이제 옮겨주기도 하고, 이런 게 인사팀. 자, 재무관리는요, 이건 이런 것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안 같은 게, 예를 들어, 옷가게라고, 여러분들이 유니클로 이런 데 취직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모직 이런 데. 그러면은, 신규로, 원래는 파카는 안 만들었어. 근데, 이 파카를 만듭시다. 거위를 좀 잡읍시다. 이런 거. 그러면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지. 왜 파카를 만들어야 되는지, 경쟁자도 분석을 하고, 이런 거 이제 재무팀에서 하는 거죠. 이거 하는 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이 정도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 재무팀에서 하는 거다. 그리고 돈은 어디서 이제 조달을 할지. 우리 앞에 얘기 많이 있었어요. 어떤 거 있냐. 증권에서 주식으로 할지, 채권으로 할지, 은행에서 빌려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바로 재무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기시면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역시나 이 조직에 대한 얘기예요. 조직에 대한 얘기인데 무엇이냐. 우리 조직이 어떻게 생겨먹었냐 이거죠. 자, 첫 번째 라인 조직 봅시다. 이게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전체를 그냥 한 학구로 라인, 기능직, 라인 스태프, 사업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제일 위에 라인, 기능식, 라인 스태프 조직은 전통적 조직의 형태예요. 자, 첫 번째 라인 조직은 뭐냐면 그냥 군대식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여기 사장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부, 회계부, 생산부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팀원들이 있을 거라고요. 조직원들이. 그래서 완전히 군대식으로 사장이 야 이거 뭐 해? 하면 이렇게 그냥 야 이거 하래! 이거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냥
가장 전통적인 시스템이죠. 자, 군대식 조직 구조 이거를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을 이거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라인 조직이. 첫 번째, 명령이 일어나다. 무슨 얘기냐? 사장이 딱 하는 거죠. 야 이거 해! 하면 하는 거죠. 어? 여기서도 중간 관리. 야 이거 해! 하면 하는 거죠. 다른 게 없어. 명령이 일어나야 된다.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사람 얘기 들으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얘기 들으면 되는 거잖아. 심플한 거죠. 그리고 권한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얘 뭐 잘못했어. 그러면은 얘 그냥 혼나면 되는 거죠. 왜? 명령 얘한테 내려오니까 그냥 이거 제대로 못하면은 이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전통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 무슨 문제가 있냐? 요즘 되게 시대가 급변한다고 하죠. 그럼 되게 빠른 환경에서는 되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짜내서 창의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지. 왜?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거든. 그냥 그러면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뭔가를 하기가 어렵고 창의성을 살리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지.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기내식도 비슷해요. 여기서 한 발자국 이제 나아가거나 아니면 뭐 그냥 별로 나아가는 건 아니죠. 그냥 요거랑 비슷한데 뭐냐? 여기서 이 부서들이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다 각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다 관리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무슨 부에서는 이렇게 이걸 막 다 관리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 잘하고 있나. 예를 들어 얘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이 야 그 애들이 9시까지 출근하는지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9시까지 출근하는지 이 사람이 보는 거야. 늦었어. 너 왜 늦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야 애들이 그 나사를 잘 조이는지 봐. 이게 좀 더 줘야 되는데 좀 덜 조이는 애들이 있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것만 이렇게 쭉 보는 거죠. 이 사람한테 또 뭘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관리하는 걸 이제 기능식 조직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전문성이 증가한다. 이게 장점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뭐 명확하게 중요하잖아요. 이 전통적 조직들 그냥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뭐가 나왔다? 현대적 조직의 형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현대적 조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더라 각각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전문성이 증가할 수는 있는데 명령의 일관성이 없다. 뭐냐? 얘가 막 얘한테도 막 야 너 왜 늦었어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럼 일찍만 오면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와서 야 너 왜 나를 여기까지 안 줘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뭐야 이거 뭐 나한테 시키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짜증나는 거죠.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라인 스텝 조직은 여기에서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 참모같이 한 명이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조정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조정인데 이제 말이 조정이고 참견이에요. 참견 막 하는 거야. 이제 막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뭐 이렇게 막 그죠? 어떻게 된다? 전문적으로 라인 조직을 이제 조언하는 그런 스텝 조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 일어나의 원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라인 조직에서 지금 뭐가 된 거야? 이 참모만 생긴 거니까 라인 조직이 원래 명령 일어나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능식 조직에서 이게 참모가 생긴 게 아니야. 제일 왼쪽에 라인 조직에서 생긴 거라고. 그래서 그 명령 일어나의 원리를 지킬 수 있고 전문화의 원리도 지킬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대립이나 갈등이 일어나기 쉬워. 이렇게 자꾸 와서 막 참견하고 그러니까 짜증나겠어요. 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자, 현대적 조직의 형태를 자 보시죠. 뭐냐? 첫 번째는 사업부재 조직이에요. 자, 이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업부재 조직. 자, 삼성전자라 하면 엄청 큰 기업이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요? 핸드폰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선 사업부라고 하는데 그냥 핸드폰이라고 적을게요. 핸드폰 사업부. 그 다음에 뭐 백색가전 뭐 이렇게 백색가전 사업부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우리 가전제품들이 다 흰색이잖아. 보통 냉장고 이런 거 만드는 거. 그 냉장고 부서 뭐 이런 데도 있고요. 뭐 그다음 또 무슨 부서도 있어요. 또 카메라 부서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각각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회사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삼성 안에. 이걸 뭐라고 하냐? 사업부라고 합니다. 사업부. 핸드폰 사업부, 냉장고 사업부, 카메라 사업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안에 진짜 회사처럼 모든 게 다 있어요. 여기서 뭐 회계도 있고 뭐도 있고 생산도 있고 다 있고 여기도 똑같이 있고 똑같이 있어요. 자,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분권화가 된다는 거예요. 권한이 완전히 이쪽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삼성이 하는 건 없어. 그냥 위에 있는 거야.
얘네들이 이제 각자 엄청 으쌰으쌰 하는 거지. 야, 이번에 냉장고 부서에 지면 안 돼. 야, 이번에 핸드폰 부서에 지면 안 돼. 열심히 하는 거죠, 막. 그래서 딱 성과가 났는데 핸드폰 부서가 이겼어. 그러면은 여기는 진짜 성과급도 많이 주고 막 잘해줘, 막. 너 진짜 인재들이구나, 너희들. 냉장고 부서는 너희 나갈래? 자꾸 이렇게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사업부별로 성과와 책임이 강조가 되는 거야. 이 성과를 잘 내야겠다라는 이 동기부여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낸 거 가지고 이런 고가 평가도 하고 성과급도 주고 막 이러니까 사업부별 책임이 강조가 되더라, 이런 거고요. 자, 일단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매트릭스 조직은 뭐냐면은, 자, 그림을 보면 매트릭스가 뭐죠, 여러분? 매트릭스? 그 영화 매트릭스, 그 매트릭스인가요? 매트릭스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수학 배우죠, 행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예, 행렬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돼서 여기 이렇게 다 관리하는 그 팀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여기 조직원은 여기 팀에도 속해 있고 여기 팀에도 속해 있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여러 사람의 이제 의견을 동시에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사용하니까 환경 변화에는 되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창의적으로 의견도 낼 수 있고. 자, 그런 반면에 명령이 일원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가 얘한테도 지시를 하고 얘가 얘한테도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이걸 이제 명령 일원화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볼트체로 된 거, 붉은 글씨로 된 것들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자. 명령 일원화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대 그 조직은 매트릭스 조직이다, 이렇게. 사업부제 조직은 사업부별 성과가 강조가 되더라, 책임도 강조가 되더라, 이런 거고요. 팀 조직은 뭐냐면은 옛날에 그 라인 조직일 때는 되게 많았잖아요. 되게 많아요. 막 사원, 대리, 막 부장, 과장 쫙 있고, 이게 수직적인 관계고 군대식이다 보니까 그 사원들에서 이 샤프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도 못 낸다고. 한번 내려면 막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막 결제선이 막 몇 개인지 몰라, 막. 힘든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런 거 다 없애고 그냥 다 팀장 아니면 사원으로 이렇게 하자. 팀장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부장, 과장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다 사원으로 하자. 팀원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수평적인 관계잖아. 나보다 한 10년 빨리 들어왔어도 그냥 우리 팀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훨씬 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훨씬 젊지만 어리지만 좋은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게 팀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위원회 조직, 이거는 이제 그 전체 이렇게 쭉 구성원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를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반에서 조가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위원회를 이렇게 조직을 해서 일을 처리한다. 우리나라 국회가 이런 식이죠. 그래서 법사위 이런 것도 있고 교육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위원회별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다음 프로젝트 조직은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쭉 그 조직원들이 있으면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 우리 여기에 파견할 건데 이런 거, 아니면 신제품 만들 건데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 모여서 팀을 한번 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팀이 만들어지면 차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너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팀이 만들어져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식인 거죠. 오션스 11 이런 거 알아요? 도둑들, 이런 영화 알아요? 도둑들 보면 어때? 각 분야에서 이제 뛰어난 애들 있잖아. 금고 잘 터는 애, 몸이 유연한 애, 머리 잘 쓰는 애, 몸 잘 쓰는 애, 이런 애들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팀으로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 프로젝트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을 성공하고 나면 다 이게 해산, 이런 일시적 조직. 그 다음에 네트워크 조직, 이거는 이제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내용은 다 봤고, 이게 뭐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방금 했어요. 대강 얘기했는데 대강 해도 이 키워드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지위는 리더십과 동기 유발, 의사소통,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뭔지. 동기 유발이 뭐야? 조직원들이 이게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끔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라는 건
어떤 그 조직이 잘 굴러가게끔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사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이제 영향을 끼쳐야겠다. 좋은 모습을 보여야겠다. 이런 게 리더십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아래 이제 중요한 건 자, 통제라는 건 무엇이냐? 통제라는 건 그 원래 계획을 세웠던 거랑 많이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차이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그게 왜 발생했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이제 좀 줄여서 목표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시 계획도 다시 짜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미비점들이 있으면 그걸 보완도 하고 이런 걸 이제 통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통제 과정에 도움을 주는 그 시스템이 두 개가 있다. 자,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ERP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MIS라는 게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뭐냐면은 ERP라는 거는 포스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ERP라는 거는 포스는 뭐야? 그 유통 과정에서 뭐가 잘 팔리는지, 뭐 할인 효과는 어떤지 측정을 하는 그런 정보통신 기술이었잖아요. ERP라는 거는 기업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전산화해서 바로바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다 ERP에 들어가 있어요. 기업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뭐 언제 월급은 얼마를 줬고 뭐 어떤 사업부에서는 경비를 얼마를 썼고 막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하기가 훨씬 용이한 거지. 왜? 옛날에 통제할 때는 이게 뭐가 안 됐으면 뭐가 안 됐는지를 고민을 해야 했다고. 데이터 없이 그냥 이게 자꾸 돈이 벼. 저 새로 들어온 저 사원이 저 이상한데 저거. 제가 갖고 가는 것 같은데. 신증 많이 썼다고. 근데 이제는 ERP에서 모든 시스템이 다 전산에서 들어가니까 누가 뭐 하고 있구나. 이런 거 다 알게 되는 거죠. 누가 뭐 출근을 늦게 했구나.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데이터를 모으는 정보통신기술이 ERP다. 회사에 대한. MIS는 그 모은 그 정보들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MIS라고 해요. 자, 이렇게 데이터 똑같죠. 포스랑. 데이터가 모여서 그걸 가공을 해서 정보를 만들어. 포스에서 언제 점심 때는 게토레이가 잘 팔리는구나. 그러면 게토레이를 좀 앞으로 좀 배치를 해야겠다. 잘 팔릴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ERP에서 모인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게 돈이 자꾸 비는 이유가 누가 자꾸 회사 돈 갖고 나가지고 커피 사 먹는구나. 이런 게 분석이 되면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정보를 만들었죠. 요놈이 문제구나.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겠죠. 계획으로 이제 다시 갖고 와서 쟤뿐만이 아니라 사원들 좀 잘 관리를 하자. 이런 식의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두 가지 시스템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봅시다. 1번. 다음은 땡땡의 유통시장 변화에 대한 조직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이거 연달아서 나오는 문제였는데 정보통신에서 풀었던 문제죠. 이번엔 뭐냐면은 자, 아래 보면 이에 따라 땡땡은 변화하는 유통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기능식 조직을 기능식 조직을 뭐로 갔다고요? 사업부로 갔다고요. 사업부 조직으로. 이 전통적 조직에서 이제 현대적인 조직으로 갖고 간 거잖아요. 자, 그래서 분권화했다 이게 분권화. 책임도 주고 권한도 주고 사업부가 다 처리할 수 있게끔. 그 대신에 성과만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삼성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 장점이 뭐냐? 1번 명령 권한의 일원화. 이거는 둘 다 그랬잖아요. 기능식이든 사업부든 명령 권한의 일원화는 됐다. 안 되는 게 뭐였어요? 매트릭스 조직 이런 게 안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1번은 아니죠. 이거에 비한 장점이 아니야. 2번 사업 부문별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이 얘기가 그거잖아. 성과, 그 다음 책임, 사업부별로 그거를 중요시하겠다 라는 게 사업부였으니까 맞는 거죠. 2번. 3번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신속해진다. 이건 뭐였어요? MIS나 이런 ERP 시스템을 도움을 받아서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이거는 예전에 라인 조직이나 이런 게 기능식 조직 이런 게 훨씬 더 유리했을 거라고. 왜냐면은 사업부는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그 사업부에 있는 그 사업부의 가장 그 꼭대기 있는 헤드들 있잖아요. 그 사장들 얘네들한테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 니네들이 해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능식에 비해서 장점은 아니죠. 자, 4번 일시적 조직으로 구성과 해체가 용이하다. 이건 뭐였어요? 그 프로젝트 팀이었죠. 아니죠. 5번 최고경영자가 강한 통속력을 발휘해서 이것도 역시 라인 조직이나 기능식 조직 이런 전통적 조직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2번
자, 쭉 읽어보시면 베트남에 이거 뭐 건설 사업 해가지고 뭐 사내 전문가를 이제 뽑아서 보낸다고 하는데 키워드를 보면 다 알 수 있어. 뭐야? 일시적으로 운영한 후 이렇게 했잖아. 그다음에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부서로 복귀시킨대. 당연히 뭘까? 프로젝트 팀이겠죠.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내가 제품의 불량 품질을 발견하면은 품질 불량을 발견하면 뭐 이게 저긴데 뭐 고객이 하면 뭐다 이런 거. 생산 과정에서 불량을 발견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 관리가 되겠죠. 너무 쉬운 문제죠. 놀랍게도 이거 다 2점짜리들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오는 게 빤히 나온다는 거야. 키워드 위주로 알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경제통합 볼게요. 자, 경제통합. 요거 매우 중요하죠.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통합. 자, 그런데 역시나 여기도 알아야 될 건 빤하다. 자, 무엇이냐? 자, 경제통합 일단 이 정의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이 5개 있죠.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요 과정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경제통합이 강해지는 거예요. 경제통합이 강해진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 나라들 간에 그 경제적으로 묶인다는 거야. 이렇게 결속력 있게 한 나라처럼 마치 아래로 갈수록 이런 거예요. 공부하셨다는 가정하에 또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문제 푸는데 중요한 건 그 아래 그림이야. 경제통합 형태별 특징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5개의 특징은 이 그림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먼저 A, B 두 나라가 있다고,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원래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경제 통합이 안 된 거지. 관세. 얘가 얘한테 수출을 하면 얘가 이제 관세를 물리고 얘가 또 하면 관세 물리고 이런 식이었는데 첫 번째 FTA를 맺으면 자, 어떻게 되냐 이거 FTA를 맺으면 자, 그러면 여기가 관세가 뭐 0%로 된다거나 뭐 더 인하가 된다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둘만 하는 거. 이 양자 간의 어떤 경제 통합 과정을 우리는 FTA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무역 협정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관세는 0%가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1번이에요. 이게 FTA야. 자, 그 다음에 C 이렇게 돼 있어요. 자, FTA 때는 원래 얘네 둘은 5%의 관세가 붙었어. 얘네 둘은 10%가 붙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FTA는 그냥 각자 원래 붙이던 거 그냥 그대로 붙였다고 5%, 10% 이렇게. 근데 두 번째로 관세 동맹이죠. 이 관세 동맹이 되면 관세로 동맹을 맺는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얘네들이 관세 동맹을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회원국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이 비회원국 또는 뭐 여개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비회원국이랑 이 우리끼리 얘를 왕따를 시키는데 얘는 5%로 왕따를 시키고 10%로 왕따를 시키는 거야. 근데 관세 동맹을 맺으면 야 같이 왕따를 시키자. 똑같이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관세 동맹이라고 해요. 그림 보면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쭉 그어져 있죠. 자, 세 번째로 공동시장이라는 게 있죠. 자, 공동시장. 자, 공동시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어떻게 됩니까? 이 A랑 B랑 공동시장 계약을 맺게 되면 여기서 여기로 그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워져요. 생산 요소가 뭐죠, 여러분? 그 노동력이랄지, 뭐 자본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지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그럴 리 없겠지만 뭐 공동시장을 맺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일본으로 취업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시장이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럴 리 없죠. 자, 그 다음에 경제동맹. 경제동맹 단계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그 정책 있죠. 금융정책, 재정정책을 이게 뭐냐면 경제정책들이에요. 정책을 같이 피는 거야 이제. 거의 한 나라처럼 되는 거예요. 거의. 이걸 이제 경제동맹이라고 해요. 하나의 경제로 묶여버린다. 공동시장 단계를 넘어서 정책까지도 같이 낸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보셨겠지만 한 나라의 그 경제정책이라는 게 이 나라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쳐요. 근데 둘이 같이 하기 시작하면 여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니까 아예 한 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서 자, 화폐, 은행이 아니라 지금 화폐죠. 화폐를 동일하게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즉, 자, 여러분, 이런 게 경제 통합인데, 완전 경제 통합인데, 경제 통합 단계인 게 뭐냐면은, 유럽연합 있죠? 뭐 아시겠지만, 유럽연합이 이래요, 지금. 유럽 전체 가면은, 지금, 독일인가? 독일만 빼면은, 전부 다 똑같이 유로화를 써요, 유로화라는 걸 써요. 옛날에는 다 그 나라 화폐들을 썼어요. 다 따로 썼다고 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화폐를 하나로 묶어서 쓴다. 그러니까 아예 뭐가 되는 거야? 경제적으로 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냥. 이게 완전 경제 통합이다. 이렇게 이 그림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단계를 어떻게 외울 거냐? 자, 여러분. 자, F, 관, 시, 동, 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통 여기 이 두 개는 경제다. 경제 동맹, 경제 통합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대학 가면은 A, B, C, D, 뭐 F 이렇게 학점 나오는 거 아시죠? F를 받으면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대학 가셔가지고 1학년 1학기 때 F를 받잖아? 그러면은 뭐 다들 뭐 그런 분위기지만 뭐 F 받을 수 있어요. 괜찮은데 저도 있고. 그런데 F 받으면 1학년 1학기 딱 가자마자부터 F를 받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요. 아, 쟤 F 받았다며. 대단한데? 어떻게 돼요? 관심이 F를 받은 사람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통통 튀게 되죠. F 관심 통통 이렇게 암기를 해주십시오. 자, 문제를 보죠. 자, 대표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보세요. 자, 문제가 어려워. 여기 문제들이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알고 있으면 그렇지만 어렵지만 문제 풀 수 있다. 전혀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국은 B시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포도를 수입하고 있었대. 그래서 A국은 그 단가에 포도 수입 단가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B랑 C한테 관세를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었냐면은 B는 한 박스에 13달러죠. 그러니까 관세를 얼마를 적용했어요? 13달러를 부과를 하겠죠. 얘는 8달러니까 역시 8달러를 부과를 했겠죠. 이게 원래 전이죠. 근데 뭔가 이 경제 통합이란 걸 했다라는 거야. 통합을 해서 A랑 B는 FTA를 맺었다는 거지. FTA. 그 다음에 B랑 C는 근데 B랑 C는 뭘 맺었어요? 관세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관세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그죠? 자, 보죠. 기업. A국은 C국으로부터 포도 수입 가격이 인하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A국이 FTA를 맺었잖아요. C국이랑 뭔 상관이죠? FTA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어. 전혀 뭐 관계없죠. 가격이 수입되고 인하되고 그러잖아. 자, 이거 왜냐하면 A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얘네들이 관세 동맹을 맺었으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 B국이 관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FTA니까. 니은 A국은 B국, C국과 함께 비회원국에 대해 자, A국은 B국, C국과 함께 비회원국에 대해서 공동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A국이 맺은 게 관세 동맹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기억니은 아니야. 이거 A국은 C국으로부터 수입한 포도의 100% 관세율을 유지할 것이다. 맞죠? 관세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아, 죄송해요. 100% 맞죠. 그러니까 100% 관세율을 유지할 것이다. 관세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8달러로 맞죠. 계속 유지가 되죠. 리을 A국의 수입업자는 통합점보다 B국의 포도를 더 싼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을 것이다. 얘한테 더 싸게 한다는 거야. 맞아? FTA가 발효가 되면 이 관세 원래 13달러 물리던 거를 낮추거나 없애거나 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A국의 수입업자는 더 싸게 수입을 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 디귿 리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원래 A국, B국, C국, D국 여기서 얘네들이 뭘 맺었대 원래? FTA를 맺었다는 거야. FTA. 근데 이제 어떻게 됐나 봅시다. FTA는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 공동시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동시장을. 자, F, 관, C, CT. 이제 생산 요소가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 가에서 A국은 B국과 함께 D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다. 하나요? 공동관세가 아니라니까? 왜? FTA니까 아니야. 니은 가에서 A국과 B국 간 협정 대상 품목의 관세가 인하 및 철폐될 것이다. 가는 이거 없죠. 공동시장 없는 거야. 이거 빨간색만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는 A국과 B국은 FTA를 맺었으니까 당연히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겠죠. 니은 맞죠? 디귿 가에서 나로 변화. 요 그림이죠. 이렇게 됐을 때 A, B, C국은 공동화폐. 공동화폐는 제일 마지막 단계잖아. F1 시동 통. 경제 통합. 경제 통합이란 말이 없잖아요. 아니죠. 리을 가에서 나로 변화되었을 때 A국과 C국 간의 생산요소 이동이 A국과 C국 생산요소 이동 맞나요? 공동 시장 맞죠? 노동력이나 뭐 자본 같은 게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국제경영 보시겠습니다. 자, 국제경영 보시면 일단 이게 국제경영이 뭐냐? 해외로 나간다는 거야. 기업들이. 그죠? 그래서 왜 나가냐? 왜 해외로 나가? 국내에서 그냥 팔지. 해외로 나가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자, 기업의 국제화 동기를 보시면요. 첫 번째, 값싼 생산 요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으로 가는 게 되게 붐이었어요. 그 제조업 기업들이 공장을 다 중국으로 이전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국내에 임금이 너무 높은 거야. 임금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제조 단가가 너무 비싸져 버려. 생산비가. 그래서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 중국에는 사람이 많죠. 임금비가 싸. 그러니까 싸게 만들어서 어떤 가격 경쟁력을 취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거지. 이게 값싼 생산 요소 때문에 가는 거고요. 자, 기술. 두산 중공업 그 밥캣 인수 이거는 기본 강의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냐면은 기술이 내가 좀 부족해. 근데 미국에 있는 밥캣이라는 회사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회사인 두산중공업이 그 회사를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럼 이 기술을 갖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회사에 그게 미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미국에 있는 그 밥캣이라는 회사는 이제 두산 밥캣이 돼. 두산께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 거야? 해외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거기 있는 기술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진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원 이렇게 돼 있어요. 스위스 에너지, 아부다비 광구 개발. 이게 너무 어렵지. 아부다비가 뭐야? 광구는 뭐야? 왜냐하면 그냥 그 석유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안 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투자를 해. 그 석유가 나는 데를 광구라 그래요. 뭐 그런 데를 이제 돈 주고 이제 투자를 해서 거기 이제 같이 뚫어서 석유가 나오면은 이제 같이 나누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거죠. 자원 때문에 이제 진출을 하는 거고요. 자, 시장 이거는 현대자동차 브라질 생산 공장 설비. 이거는 뭐냐면요.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엄청 뜨고 있는데 그 브라질이 관세를 되게 많이 때려요. 수입품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을 나고 싶은 거지. 현대차가 이미 세계적이긴 하죠. 그런데 브라질도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브라질에 좀 차를 잘 팔고 싶은데 그 브라질 관세가 높으니까 가격 경쟁이 안 생기는 거죠. 그 기본 강의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또 알겠지만 그 관세 같은 거는 무역 장벽이 되죠. 무역 장벽. 무역을 하는데 이제 방해가 되고 수출을 되게 힘들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그건 이제 완제품을 이제 수출할 때 얘기고, 그러니까 완성된 차를 수출하면 그런 거고, 그 아예 공장을 거기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만들어버리면 관세가 안 붙는 거잖아. 그래서 그 넓은 시장을, 브라질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 아예 공장을 그냥 세워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시장 때문에 이제 국제화를 하는 동기가 될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뭐 그 단계, 뭐 국내 시장, 뭐 해외 수출, 현지 생산, 세계 여기는 단계가 있다는 거고요. 좀 읽어보시고.
자, 뭐 해외 수출 지향 여기 뭐 SM 엔터테인먼트 적어놨는데 뭐 그렇잖아요. 뭐 아이돌들 이제 잘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콘서트 열잖아요. 해외에서 뭐예요? 우리 컨텐츠를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고요. 거기 가서 만약에 SM에 가가지고 직접 뭐 예를 들어 뭐 태국에서 태국 아이돌을 만들어내 막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한 단계 내려가서 현지 생산 지향이 되겠죠. 뭐 그런 것도 그러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여러 해외 수출 계약 방식 정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자, 뭐 라이센싱 이거는 우리 상업의 객체에서 배웠던 뭐 여러 가지 산업재산권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로열티를 받는 걸 라이센싱 계약이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징은 알죠? 프랜차이징이 뭐야? 그 요식업으로 전국을 강타한 그 백사장님 있죠? 그 사장님이 하는 게 이 프랜차이징 사업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술력과 그 원자재 같은 거는 이미 다 갖고 있고 그거를 이제 가게를 열면 그 프랜차이즈 비를 받고 그런 걸 다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런 거에 다 그래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것들도 다 그 미국 본사에 있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에서 뭐 원재료랄지 기술이랄지 경영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해주면서 이제 그 가입비를 계속 받아가는 형태죠. 이게 프랜차이징이라고 하고요. 턴키 계약 같은 경우는 턴키가 돌리다, 키를 돌리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키를 꽂고 돌리죠. 이걸 턴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은 딱 계약을 하면 진짜 이제 딱 가동, 딱 키만 꽂고 돌리면은 다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걸 턴키 계약이라고 해요. 주로 어디서 하냐? 중화학 공장이나 설비 같은 게 플랜트 수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또. 뭐냐면은 그 해외에서 뭐 원자력 발전소를 좀 지어달라. 우리나라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기술이 좋으니까 가서 플랜트를 다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다 지었습니다. 여기 키 여기 있습니다. 한번 돌려보시죠 하면은 하고 이게 탁 꽂으면 원자력 발전소가 막 돌아가게끔 그때까지 만들어주는 걸 턴키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게 BOT 방식이랑 다른 겁니다. BOT랑 달라요. 자, BOT는 뭐냐? BOT는 주로 어떨 때 쓰냐? 그 개발도상국인, 그러니까 잘 못 사는 나라들이 뭐 발전소를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길을 닦는다거나 고속도로 같은 거 그런 걸 닦을 때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깔게 해요. 그러면 이제 공사를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 돈이 없어.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거 미쳤다고 깔아주나요? 깔아줘요. 왜 깔아주냐? 고속도로 이렇게 깔아주잖아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어디다가 이제 고속도로를 깔아줬어. 이제 막 차가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톨비를 받죠?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받잖아요. 왜? 이렇게 하이패스 막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받는 거야. 한 10년 막 이렇게. 그러니까 B가 뭐냐면은 빌드, 지어주는 거야. 고속도로 지어주고. 오퍼레이트 이게 뭐냐면은 돈을 받는 거야. 톨비를 받는 거야. 이제 통행료를. 이거 한 10년 받아. 그럼 이제 나오겠죠. 이 고속도로 저기 한 돈이 나오겠죠. 그 까는데 들어간 비용이. 그 다음에 트랜스퍼.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됐다. 돈 이제 다 이제 회수했으니까 너 가져. 이러고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BOT 방식이라고 한다. 턴키랑 완전 다른 거죠. 턴키는 뭐야?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플랜트를, 공장을. 다르죠. 왜? 돈을 언제 받아? BOT는 운영을 하면서 내가 직접 회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턴키는 바로 딱 시동 넣어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걸 보면 하고 돈을 바로 주는 거죠. 완전 다른 거지. 자, OEM 수출, 넉다운 수출. 이거는 넉다운 이제 반제품을 수출해서 거기서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이고요. 넉다운은 뭘 똑똑해? 들어가도 되나요? 들어가기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해? 그 완성품이 들어가면은 관세를 너무 많이 물리니까 이렇게 똑똑하는 거야. 반제품만 넣어서 좀 안에서 만들면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그 현대차가 브라질 가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거랑은 틀린 거죠. 넉다운 수출이고요. OEM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예를 들어 제마니 가방이 이게 가방을 잘 만드는데 브랜드가 좀 떨어져. 그래서 이제 막 구찌 막 이런 데다가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우리 가방 내가 잘 만드니까 구찌라는 이 브랜드를 붙이고 나가면 안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럼 구찌가 그래 니네 가방 잘 만드니까 그렇게 해라. 뭐 이런 걸 OEM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문자 상표를 받아다가 완성품에다 붙여서 파는 거죠. 이런 걸 OEM이라고 해요. 중요한 건 이 포인트들이 중요하다.
2에 이 정도 했으면 됐어요. 문제 해봅시다. 1번. 다음 기사에 나타난 땡땡 자동차의 국제경영 형태. 자, 그래서 뭐 5대양 6대조에 건설을 하겠다. 4위로 브라질 시장 생산공장 완성. 자, 이거 얘기한 거 나왔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땡땡 안 해도 돼? 무슨 차야? 현대자동차야. 자, OEM 수출 아니죠. 자, 아니야. 2번 해외 직접 투자 맞죠? 왜? 공장을 직접 가서 세워버리니까 해외 직접 투자 방식이죠. 아니지. 그게 맞지. 간접 투자 방식은 뭐예요? 막 무슨 상사들 있잖아요. 대우 인터내셔널 이런 상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끼고 이제 그 수출하는 걸 간접 수출이라고 해요. 이건 완전 직접 수출이지. 자, 직접 투자 방식이지. 수출이 아니라 미안해요. 투자지, 투자. 왜? 공장을 아예 세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 직접 투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구상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구상무역이 뭐예요? 구상무역. 그 국제수지표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수출과 수입이 어느 정도 이 보조가 맞아야지 되거든요. 너무 수출이 많거나 너무 수입이 많으면 그 외화 보유고 자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제수지표 그리고 국제수지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적자고 흑자고 이런 얘기했잖아요. 너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나라 차원에서 수출이 너무 없고 수입이 너무 많으면 수출을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수입을 너무 많이 한 나라인데 이런 걸 구상무역이라고 합니다. 전혀 해당이 안 되죠. 자, 4번. 외국 기업의 경영을 대행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다. 이거는 관리계약이에요. 앞에 보시면 있어요. 관리계약. 해외 특정 기업의 경영활동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이다. 가서 경영을 대신해 주는 거죠. 아니죠. 그다음에 5번. 턴키 계약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건 뭐예요? 턴키 방식은? 가서 이제 완전히 만들어 놓고 돈을 받는 방식이죠. 플랜트 수출할 때 해당되는 얘기다. 아니죠. 시장 때문에 해외를 이제 진출하고 그 해외에 직접 공장을 세웠기 때문에 해외에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한 방식의 사례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2번은 그 한류의 영향으로 본사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졌대. 그래가지고 외국의 상표권 상담 요청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상표권을 좀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상표권 쓰면서 동시에 우리 원료랑 그 관리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내가 제공을 해줄게 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를 들면 BBQ야. 근데 막 그 별에서 온 그것 때문에 치명 열풍이 중국에서 엄청 많이 인 거지. 그래서 야 BBQ 그거 우리도 좀 점포 좀 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BBQ 써 상표권 써. 그 원재료 다 보내줄게. 브라질 닭이지만 비록 다 보내주고 그다음에 미안해요. BBQ 국산 닭도 써요. 말을 조심해서 해야지. 양념치킨은 브라질 닭이래요. 근데 프라이드는 국내산 닭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 다 해주는 걸 뭐라고요? 프랜차이징이 되는 거죠. 프랜차이징. 그래서 프랜차이징 왜 하냐? 어떻게 하냐? 어떤 효과냐?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로열티를 받는 거겠죠. 사용료를 받는 거겠죠. 라이센싱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해주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 되는 거죠. 프랜차이징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배당 수익 이런 거 아니죠. 배당 수익이 뭐예요? 간접 투자. 아까 그 말을 좀 잘못했는데 간접 수출을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그 상사를 끼고 한다는 건.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는 이제 그런 거예요. 직접 투자는 내가 돈을 직접 넣어서 공장도 만들고 뭐도 하고 이런 걸 이제 직접 투자라고 하고요. 부동산도 사고 땅도 사고 직접 투자. 간접 투자는 뭐예요? 거기에 있는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는 거 이제 간접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자나 배당을 받는 이 간접 투자죠. 여튼지 간에 이 문제랑 해당이 없다. 이 문제는 그냥 프랜차이징에 대한 얘기를 골라주면 되고요. 정답 2번. 4번 같은 얘기는 경영관리활동 이거는 뭐였어요? 관리계약에 대한 얘기고요. 5번은 공동투자해서 기술관리 능력을 공유했을 때 이건 컨소시엄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이죠. 자, 3번 봅시다. 땡땡 주식회사가 해외 진출 방식을 변경한 내용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서 보는 것은 이러고 있어요. 자, 가는 반제품을 수출해야 한대잖아. 이게 뭐였어요? 넉다운 방식이죠. 그죠? 턴키 아니지. 기억 아니고. 니은 나는 자원조달형 해외 직접 투자 방식에 해당한다. 자원조달형이 맞나요? 원자재 확보가 용이하니까 자원조달형이 맞는 거지. 이게 뭐였어? 아까 전에 GS 에너지, 아부다비 광구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 자원조달형. 이건
가와 나 모두 완성품 수입에 대한 A국의 관세 장벽을 피할 수 있다. 반제품을 보내는 거고요. 이거 나는 직접 가가지고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맞죠? 완제품 수출이 아니죠. 니은디귿 맞죠? 리을 가에서 나로 변경함으로써 반제품에 대한 무역 운송비가 증가할 것이다. 아니죠. 오히려 안 들어가죠. 가서 직접 나는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니은디귿이죠. 자, 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한 후 즉시 발주해 인도해내잖아. 이게 뭐야? BOT인가요? 아니야. BOT는 운영을 하면서 돈을 회수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뭐야? 바로 해버린다잖아. 어? 나중에 인도하는 게 아니라 턴키 방식이죠. 1번 계약 방식을 한다. 맞죠? 턴키 계약이니까 1번 맞아요. 2번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로열티 받는다. 이거는 관리 계약이고요. 3번 BOT 아니라 그랬어요. 4번 프랜차이즈죠. 이거는 패스트푸드점, 체인점 이런 거니까. 5번 공장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후 운영한 후 운영! 그 다음에 발주자에게 양도! 뭐라고요? BOT 방식이 되는 거죠. 5번도 아니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랜 시간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이 정도까지 들을 정도의 열정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정리가 돼 있다면 이번 수능 저는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 여러분들 목적한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성적 받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결과만큼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결과를 다가가는 과정에서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보고 대학만 갈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지금 최선을 다했던 이 경험이 많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조금 더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좋은 결과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고요. 또 이 과정에서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끝까지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꼭 이루시고 좋은 얼굴로 나중에 뵙게 된다면 좋은 얼굴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